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향하면서 지난주 확진 환자가 2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면서 방역 체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2주 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더 풀겠다는 방침인데요. 관련 이야기 류재복 해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는 확진 규모보다는 위중증이나 사망자 관리에 더 중점을 두겠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방침인데 절대적 숫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한 0.18% 정도로 잡히고 있고요. 델타 변이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방역 당국에서 견딜만 하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델타 변이가 유행했을 때 유행의 정점에 우리 하루 확진 환자가 10,000명 정도에 미치지 못했는데 지금 그보다 한 20배에서 30배 더 나오거든요. 예. 치명률은 3분의 1인데 발생이 30배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과 사망자가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게 확진 환자가 가파르게 늘다 보니까 위중증이나 사망자도 가파르게 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큰 문제라는 것이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예상을 보면 오는 12일에 예. 확진 환자가 35만 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것이 정점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16일쯤에 중증 환자가 2,750명이 넘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위중증 환자가 2,750명이면 지금 우리가 갖춘 중환자 병상이 2,744개로 잡혀 있는데 하루에 2,750명이 나온다는 것은 그날 그 주변은 중환자 병상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60세 이상의 치명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0.5% 정도 됩니다. 최근에 60세 이상의 확진 비율이 15%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확진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위중증 사망자 수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방역 당국은 견딜만 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은 많은 의견입니다. 확진을 억제해야겠고 또 이 중증 병상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야 할 텐데 준중증 병상 입원 환자도 일반 병상으로 옮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모든 환자가 이동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난해 말에 중환자들 가운데 이제 오랫동안 입원하신 분들, 그러니까 상태가 꽤 좋아지신 분들을 준중환자, 중등증 환자로 이제 전원시키는 그런 명령들이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면, 그러니까 나는 옮겨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서 중환자 병상을 꽤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사실 그것도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준중증, 중등증,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로 가기 전 단계 또는 중환자실에서 회복된 분들 가운데 산소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산소와 연관이 되는 질병이다 보니까요. 그 산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일반 병동으로 옮기라는 그런 명령이 나서 1차적으로 지금 731명이 대상인데요. 지금 보면은 준중증 병상 가운데 산소 치료 비율이 한 3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중등증 병상은 1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산소 치료를 받지 않는 비교적 경증 환자는 일반 병실로 가도 큰 문제는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가면 안 되는 거지만 워낙 병상 자체가 부족하고 앞으로 더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사전투표 관련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권자 분들도 혼란스럽다라는 반응들도 일부 있었고 또 준비 부족 등으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오는 9일 본투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진 환자나 격리자들이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안내를 해주시죠. 그렇지만 재택 치료자가 11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다 어제 같은 경우는 1시간 안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서 여러 가지 혼란이 빚어졌는데 이번 오는 9일에 있는 본투표는 1시간 반입니다.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고요. 혼란을 좀 줄이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원칙적으로 하면 이분들뿐만 아니라 중환자, 입원한 중환자도 원칙적으로 외출이 가능합니다. 투표를 위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일단 그 의료용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자기차, 아니면 방역 택시라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6번에 걸쳐서 이제 문자가 가거든요. 그 투표 대상 하시는 분에게는. 그러니까 투표 전날도 오고 당일날도 오고 옵니다. 그것을 가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보여주고 확인받고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어느 곳도 들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ATM 같은 거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방역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투표 외에 다른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어제 사전 투표 이후에 뭐 일부 빚어진 혼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사과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었는데 뭐 관련해서 뭐 바뀐 내용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방역 측면에서는 뭐 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고 선관위에서 준비 부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꺼번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릴 줄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적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과정들이 비교적 무난하게 갈 텐데, 많은 분들이 제일 그 문제가 됐던 게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분의 뭐 병세 악화 문제도 있고, 아니 확진된 분들을 길거리에 그렇게 세워놓는 것도 큰 문제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점을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사이로 좀 보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애초 3주 동안 유지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정안도 앞당겨서 바꿨습니다. 영업 시간을 1시간 더, 그러니까 제한을 늘려준 건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뭐 납득은 잘 안 되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델타 변이 때에 맞춘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되다 보니까 워낙 이게 확진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의 거리두기로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고, 현재 방역 체계로는 하루 20만 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별로 납득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하더라도 지금은 유행의 정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도 정점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 방역 체계를 완화한 적은 없습니다. 예. 정점에 가서 어느 정도 이제 하향 곡선을 띄거나 안정 국면이 들어갔을 때 그때에도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이번 전에 했던 그 1시간 연장을 3주를 발표를 해놓고 2주 만에 또 바꿀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상황이 좋아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얘기는 그래 봐야 뭐 한 10% 정도밖에 늘지 않는다. 아니 이게 지금 25만, 30만에 10%면 2만에서 3만 명이 더 는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위중증 치명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예. 납득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방역 당국은 강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한편 국내에서는 mRNA 기반 백신과 급성 심근염, 인과성이 인정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백신이 원래 그 개발하는데 기간이 보통 5년에서 7년쯤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한 1조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너무 급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사실은 1년도 되지 않아서 막 백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더구나 mRNA라는 게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은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효능도 효능이지만 이 부작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예. 사실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죠. 다행히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측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국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급성 심근염은 이 백신과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심근염이 있고 심낭염이라는 게 있는데, 심낭염은 인과성이 인정이 안 됐고 심근염만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심근염이라는 게 심장에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그 고통을 받는 그런 부작용들이고, 예. 뭐 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다행히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관련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 학회 같은 데서 발표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학회에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이고, 이것은 국내에서 환자들 사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끝으로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 10% 넘게 확인이 됐다고 하고, 뭐 일본 등 몇몇 나라에서는 우세종이 됐거나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이가 뭐 델타 변이도 있고 오미크론 변이도 있는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 자체는 오미크론 변이인데 오미크론 변이 중에서도 몇 가지가 또 바뀐 거거든요. 근데 덴마크가 지금 우세종으로 들어와 있는데 덴마크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오미크론 변이보다도 30%가 더 전파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더 빠르다는 것이죠. 굉장히 두렵고 이미 덴마크와 중국, 인도가 우세종이 되고 일본 결과를 보니까 일본은 4월 1일이면은 도쿄도의 74%가 스텔스 오미크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로만 듣기는 굉장히 무서운데 실제로는 그 정도로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오미크론처럼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곡선이 조금 더 높아지거나 길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오미크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유행 곡선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하고 아직도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려 변이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